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과 여행 안 가요. 체린이 영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크루즈 티켓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110통? 어머니가 아들에게 걸었지만 받지 않은 전화의 숫자였어요.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과 3년간 예뻐한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가족이 30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영자의 진짜 복수가 이제 시작된다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12월 아침,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든 3장의 티켓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족 크루즈 여행이라는 금박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영자가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며 티켓을 체린에게 내밀었습니다. 체린아, 이거 봐. 3대가 함께 가는 크루즈 여행이야.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만들자. 체린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영자의 손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티켓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과 여행 안 가요. 체린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자가 바닥에 떨어진 티켓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체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있잖아요. 저희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요. 체린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영자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파티룸 사진이 가득했어요. 강남 펜트하우스 파티룸이에요. 벌써 예약했거든요. 영자가 체린의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체린은 영자의 표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계속 화면을 넘겼어요. 인테리어도 완전 예쁘죠? 우리 친구들이랑 파티하기로 했어요. 그럼 준혁이는 뭐라고 하더냐? 영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체린이 어깨를 으쓱였어요. 준혁이도 당연히 찬성이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영자가 주먹을 꽉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 알겠다. 준혁이한테 직접 물어보마. 영자가 휴대폰을 들어 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영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전화 받아라. 하지만 이번에도 신호음만 계속 울렸어요. 영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바에서 준혁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지만 준혁은 보지도 않았어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둔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준혁아. 너 폰 계속 울리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확인했어요. 엄마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괜찮아. 나중에 받을게. 준혁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건배를 외쳤어요. 영자는 집안을 서성이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10번. 영자의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숫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50통, 80통, 110통. 이게 무슨 일이야? 영자가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10통이라는 숫자가 영자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영자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체리는 그런 영자를 힐끗 보더니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명품 팝업 스토어죠? 오늘 저녁에 전체 대관하고 싶은데요. 영자가 체린을 쳐다봤습니다. 체린이 영자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파티 드레스도 몇 벌 골라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체리나, 그 돈이 어디서 나는 줄 아니?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체린이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흔들었어요. 법인카드 있잖아요. 어머님이 주신 거.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체린이 전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한 벌에 3천만 원짜리로 5벌 정도 준비해 주세요. 영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체린아, 당장 그 전화 끊어. 어머님, 저 통화 중이에요. 체린이 영자를 무시하며 계속 전화했습니다. 영자가 체린의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체린이 몸을 돌렸어요. 결제는 법인카드로 할게요. 박영자 푸드 명의요. 영자가 주먹을 꽉 쥐며 체린을 노려봤습니다. 체린이 전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놀아야 한다고요. 영자가 체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체린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가족이잖니, 가족이. 체린이 영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가족이면 뭐예요? 요즘은 개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요. 영자가 체린을 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던가. 영자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무팀장이죠? 지금 당장 준영명의 법인카드 전부 정지하세요. 체린이 영자를 돌아봤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한도도 전부 회수하고 앞으로 그 아이 명의로는 한 푼도 쓸 수 없게 만드세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영자는 회사 회의실에 법무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어요. 영자가 안경을 쓰고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지난 3년간 뭘 했는지 다 정리됐나?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장님. 유령회사 세 곳을 통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모두 나왔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나? 총 15억 원 정도입니다. 영자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형사고발 준비해. 오늘 안으로. 그 시각 체리는 편의점 앞에서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죄송합니다. 카드가 안 되네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체린이 당황하며 카드를 다시 내밀었어요. 다시 해보세요. 이 카드 멀쩡한데? 정말 안 되는데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체린이 가방을 뒤져 다른 카드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카드도 결제가 되지 않았어요. 체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 잘 됐는데. 체린이 휴대폰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카드가 갑자기 안 되는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해당 법인카드는 어제 오후에 사용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체린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누가 정지시켰는데요? 법인 대표이신 박영자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체린이 급히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받았어요. 왜 그래, 체린아? 여보, 큰일 났어. 카드가 다 막혔어. 뭐?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카드를 정지시켰어. 지금 당장 와서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준혁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체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이 휴대폰으로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준혁이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다. 왜 안 받지? 준혁이 집 전화로 영자에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영자는 서재에서 전화기 코드를 뽑고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준혁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영자가 창밖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자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들 데리고 준혁이 집으로 가세요. 도어락 교체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른 지시사항은요? 집안에 있는 명품들 전부 압류 딱지 붙여놓으세요.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한편 준혁과 체리는 펜트하우스 파티장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타워가 높이 쌓여 있었어요. 체린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완전 대박 파티 될 거야. 드레스도 새로 맞췄어. 그때 파티장 지배인이 체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결제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체린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카드가 도난이나 정지 상태로 확인됩니다. 결제가 안 되네요. 체린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체린이 얼굴이 빨개지며 지배인을 노려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다시 해보세요.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체린이 친구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했어요. 체린아, 괜찮아? 친구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체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은행 오류인 것 같아. 하지만 체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체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도어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상하다. 비밀번호가 왜 안 돼? 여보, 설마. 체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나왔어요. 준혁 씨, 오늘 오후에 도어락 교체 작업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켰는데요? 박영자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경비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혁이 봉투를 열어보니 거주권 박탈 및 퇴거 명령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체린이 봉투를 낚아채며 읽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거주권 박탈, 퇴거 명령서? 죄송하지만 단지 밖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경비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혁과 체린이 어쩔 수 없이 단지 밖으로 나왔어요. 길거리에서 영자의 수행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준혁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준혁 씨, 차 키 좀 주세요. 차 키요? 리스료 3개월 연체 중이시잖아요. 차량 회수 명령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견인차가 와서 준혁의 외제차를 끌고 갔습니다. 체린이 얇은 드레스 차림으로 추위에 떨며 영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체린이 문을 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정원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체린과 준혁에게 쏟아졌어요. 어머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체린이 물에 젖으며 울먹였습니다. 영자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영자의 손에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체리는 결혼할 때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고 전당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리하게 뜬 채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체린이 목걸이를 카운터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전당포 사장이 돋보기로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죄송한데요. 이 목걸이는 받을 수가 없네요. 왜요? 진짜 다이아몬드인데. 유통이 막혀 있어요. 아마 분실 신고나 도난 신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가 이것까지 막아놨다는 뜻이었어요. 그 시각 준혁은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야, 강준혁.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사채업자 두목이 준혁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벌벌 떨며 대답했어요. 형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며칠? 벌써 3개월이나 늦었는데? 사채업자가 준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준혁이 비틀거렸어요. 어머니한테 말해서 돈을 구해올게요. 내 어머니 말이야? 그 돈 많다는 박영자? 네, 맞아요. 제가 말하면 돈 줄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서로 눈짓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어머니 인감도장 가져와. 인감도장요? 그래야 확실하잖아. 안 가져오면. 사채업자가 철파이프를 꺼내며 준혁을 위협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져올게요. 한편 영자는 회사에서 법무팀장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사장님, 사채업자들 뒤에 K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K? 예,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전직 이사 김기철 말입니다.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기철은 영자가 3년 전에 횡령 혐의로 해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놈이 아직도 날 건드리고 있군. 영자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기철은 채린을 은밀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김기철이 봉투를 채린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채린이 봉투를 열어보니 옛날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입양 동의서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박영자가 30년 전에 딸을 버렸다는 증거야. 김기철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린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언론에 터뜨려. 그러면 박영자는 끝이야. 자식 버린 여자라고 온 나라가 욕할 거거든. 채린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정말요? 이걸로 어머님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 여자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야. 김기철이 채린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때 영자는 사무실에서 사채업자들을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준혁이 빚보다 2배 많은 돈을 제시해. 2배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준혁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자백받아와. 알겠습니다, 사장님. 채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비정한 재벌가 시어머니의 며느리 학대. 채린이 제목을 적고 특수분장으로 만든 가짜 멍자국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작된 녹취록도 함께 올렸어요. 이제 어머님도 끝이야. 채린이 차갑게 웃으며 엔터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의 회사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박영자 규탄한다. 며느리 학대 그만둬. 구호 소리가 회사 건물을 울렸습니다. 영자가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회장님, 며느리 학대가 사실입니까? 사과할 말씀은 없으십니까? 영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회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이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영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들이 조용해졌어요. 해임안이요?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영자가 차갑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영자가 문자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진짜 가족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 시각 인천공항에서는
한 여성이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입국장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이 공항 밖으로 나오자 영자의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수진이 차에 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바로 본사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수진은 노트북을 열어 체린이 올린 게시물들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런 조잡한 조작으로 수진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준혁은 폐공장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있었습니다. 손목이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야, 강준혁. 내 엄마 인감도장은 언제 가져올 거야? 사채업자가 준혁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피를 뱉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 시간만 좀 더 주세요. 시간? 우리가 호구로 보여? 사채업자가 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사채업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채업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돈을 2배로 준다고? 사채업자가 눈을 크게 뜨며 다른 사채업자들을 봤어요. 조건이 있다고? 뭔데? 사채업자가 통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준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알겠다. 그렇게 하자. 사채업자가 전화를 끊고 준혁을 봤습니다. 야, 너 운이 좋다. 뭐가요? 내 엄마가 우리한테 돈을 2배로 준다고 하네. 준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저 보내주실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 사채업자가 핸드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다 자백해. 자백이요? 그래. 회사 돈 빼돌린 것, 도박한 것,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 전부 다.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하기 싫으면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어. 사채업자가 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게요. 다 말할게요. 준혁이 카메라를 향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3년간 회사 돈 15억을 빼돌렸습니다. 도박으로 다 날려먹었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는 거짓말만 했어요. 사업한다고, 투자한다고 속여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 영자의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영자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사태로 회사가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사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가 조용히 앉아서 이사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수진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이사들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수진 변호사입니다. 박영자 회장님의 법적 대리인이고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소셜미디어 공격이 모두 조작이라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켜서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들은 특수분장으로 만든 가짜 멍 자국입니다. 수진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녹취록도 음성 합성 프로그램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작의 배후에는 김기철이 있습니다. 수진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김기철과 경쟁업체가 결탁해서 우리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려고 한 증거도 있습니다. 영자가 수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우리가 속았군요. 김기철 그 자식이. 수진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준혁 씨의 자백 영상입니다. 화면에 준혁이 사채업자들 앞에서 자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피해자였던 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들이 영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제 딸입니다. 30년 만에 만났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영자가 수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30년간 흘렸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영자는 수진과 함께 회사 임원 식당에서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마시며 영자를 봤어요. 엄마, 김기철과 채린이 아직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뭔가 더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니? 영자가 토스트를 한 입 베어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조사해 둔 게 있어요. 수진이 태블릿을 켜서 영자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김기철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기철이 해외에 숨겨둔 돈이 200억 넘어요. 영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시각 채리는 김기철과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모텔방에서 만났어요. 채린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김기철이 담배를 꺼내 물며 대답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 마지막 카드요? 박영자의 친딸이 살아있다는 걸 이사회에서 폭로하는 거야. 김기철이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자는 부도덕한 어머니가 되는 거야. 자식 버린 여자라고. 채린이 눈을 반짝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변호사라며?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게 함정이야. 딸이 나타나면 더 큰 스캔들이 되는 거지. 김기철이 채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네가 직접 폭로해. 그러면 박영자는 끝이야. 한편 준혁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앞에 앉아서 조사하고 있었어요. 강준혁 씨, 회사 돈을 빼돌린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15억 원을 다 도박으로 썼다고요? 네, 바카라하고 경마하고 다 잃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께 거짓말을 했나요? 아내가 자꾸 돈을 쓰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준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영자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채린이 갑자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채린이 손에 서류를 들고 소리쳤어요. 이사들이 놀라서 채린을 봤습니다.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채린이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 중앙에 섰어요. 박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채린이 서류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자식을 버린 여자예요. 30년 전에 딸을 입양 보낸.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채린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기업의 수장이 될 수 있어요? 영자가 조용히 앉아서 채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버린 여자가 회사를 경영한다고요? 채린이 손가락으로 영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영자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 말했니? 영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채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영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가 직접 말해줘.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사들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진입니다.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자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이사회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채린이 입을 벌린 채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30년 전 어머니는 저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김기철의 협박과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당시 김기철이 어머니를 협박해서 저를 보내게 만든 증거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수진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가 박영자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과학적 증명입니다. 영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채린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날 밤 늦게 김기철은 허름한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뭐, 계획이 실패했다고? 김기철이 휴대폰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가 대답했어요. 김기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았어. 마지막 방법을 써야겠군. 김기철이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검은 장갑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자, 이번엔 정말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수진과 함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수진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좀 조심하세요. 김기철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뭘 더 할 수 있겠어? 영자가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방심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의 사무실에서는 보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자료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영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김기철이 검은 모자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 김기철이 권총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김기철, 네가 여기 왜 왔어? 영자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박영자,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김기철이 권총을 영자에게 겨누며 외쳤어요. 3년 전에 날 쫓아낸 걸로는 성에 안 찼나? 네가 회사 돈을 훔쳤잖아. 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훔쳤다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김기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수진이 사무실 뒤편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경찰들도 함께 따라왔어요. 수진이 손짓으로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기철, 내 해외 계좌 전부 동결시켰어. 영자가 김기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김기철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200억 원 전부 국고로 환수됐지. 그럴 리가 없어. 그 돈은 내가 숨겨둔 거야. 김기철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권총을 영자의 머리에 바짝 가져갔어요. 이제 정말 끝장이야, 박영자. 김기철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수진이 뒤에서 김기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권총이 천장을 향해 발사됐어요. 꼼짝 마. 경찰들이 일제히 김기철을 둘러쌌습니다. 김기철이 바닥에 넘어지며 권총을 놓쳤어요. 체포한다. 경찰이 김기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기철이 바닥에서 소리쳤어요. 박영자, 이걸로 끝이 아니야. 내가 심어둔 폭탄이 있어. 영자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폭탄이라니? 수진이 김기철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내 아들 강준영 말이야. 그 자식이 곧 감옥에서 죽을 거야. 김기철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시켰어. 강준혁을 죽이라고.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무리 배신한 아들이라지만 여전히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교도소에 연락해. 영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교도소죠? 강준혁 수감자가 위험해요.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영자가 수진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영자가 주저앉으며 바닥을 쳤어요. 준혁아. 김기철이 바닥에서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하하. 이제 진짜 끝이야. 경찰들이 김기철을 끌고 나갔지만 영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영자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영자가 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앞에서 또 다른 자식을 잃게 된 것이었어요. 몇 시간 후 영자는 수진과 함께 병원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환자 가족분이시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준혁 씨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갈비뼈 세대가 부러지고 뇌진탕이 있어서 당분간 입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자가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준혁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아니야. 아직은.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계속 부르시는데요. 엄마라고요. 영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영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래도 아드님이잖아요. 영자가 천천히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영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준혁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가 준혁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왜 그랬니, 준혁아? 영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 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가 손을 빼버렸어요. 110통이나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그건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채린이가 시키는 대로만 했지? 영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15억 원을 도박으로 날린 것도 내 잘못이고, 네, 맞아요. 엄마를 속인 것도, 네.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준혁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파서 누웠어요. 법적으로도 관계를 끊을 거야. 영자가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준혁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미 각오한 일이니까. 영자와 수진이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수진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김기철이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줬다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자가 생각해 봤습니다. 맞네. 해외 계좌는 이미 동결됐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후원자가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태블릿을 영자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야? 채린의 친정 어머니예요. 영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채린이 어머니가? 네,
채린이 어머니도 엄마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채린이는 지금 친정집에 숨어 있을 거예요. 영자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채린이 친정으로 가자. 네, 엄마. 차가 방향을 바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어. 수진이 백미러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전에 없이 차가웠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채린의 친정은 강남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영자와 수진이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어요. 영자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채린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영자 씨, 어쩐 일이세요? 채린의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영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채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 채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채린아,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영자가 채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채린이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김기철과 손잡고 나를 해치려 했잖아.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채린의 어머니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채린 씨 어머니께서 김기철에게 보낸 자금 내역이에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10억 원을 송금하셨더군요. 채린의 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영자가 채린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채린이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속상해서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채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 영자가 채린을 내려다봤습니다. 110통 전화할 때는 왜 준혁이를 말리지 않았어? 그건 크루즈 티켓을 바닥에 떨어뜨릴 때는 뭘 생각했어? 영자가 채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돈으로 명품 사면서 행복했지? 채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영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경찰에 신고해. 네, 엄마.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때 채린이 영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뭐? 영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에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채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 태블릿을 꺼내서 확인했어요. 엄마, 거짓말이에요. 산부인과 기록 확인했는데 임신한 적 없어요. 뭐? 채린의 어머니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채린아, 그게 정말이야? 엄마. 채린이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까지 하다니.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진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채린 씨 체포합니다. 경찰이 채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어머님, 살려주세요. 채린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채린의 어머니도 공범 혐의로 함께 연행됐습니다. 거실에는 영자와 수진만 남았어요. 영자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엄마. 모든 게 정리됐어요. 수진이 영자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엄마, 준혁 오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혁이는 스스로 선택해야 해. 영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어. 엄마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수진이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영자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자. 네, 엄마. 두 모녀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길고 힘든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밤, 영자와 수지는 따뜻한 거실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진짜 모녀가 마침내 함께하게 된 것이죠.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영자는 가짜 가족의 배신을 통해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수지는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 배신과 사랑, 복수와 용서가 얽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소중한 가족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